네, 최외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노 노규 선도대표에서 발표드립니다. 노규선 회장님께서는 전직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 전직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계십니다. 노규선 회장님.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북미 경제가 워낙 잘 나갔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수축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팽창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런데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고령화도 그렇고 지금 사회가 수축사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또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동안에 북미시가 갖고 있었던 경쟁 역량을 다시 재점화해서 북미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제조 혁신 전략으로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가 우리나라가 4대 제조 강국이잖아요. 잘 아시듯이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 중국 이렇게 강국인데 사실 제조가 취약해지면 내수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결국 공장의 완전 자율적 체계, 기계에 의한 시스템이 도입돼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지멘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뉴스 기업은 이미 완전한 형태의 지능형 공장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1단계, 잘 조금 강소기업 경우는 2, 3단계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용성장이라고 하는 한 축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제조업이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만이 결국 52시간을 맞추기 위한 생산성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생산성 이게 가도로서의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바로 중요한 제조 혁신은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 제약으로 저도 20분 이내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배포된 내용은 2-3시간 하면 맞는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워낙 빠르고 저도 요약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소기업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 말씀과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손으로 만들다가 기계로 만들면, 기계로 만들다가 공장에 쓰면, 공장에 자동화가 되면, 이러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산업혁명은 생산성 혁명하고 궤를 같이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진흥화 혁명이라고 요약한다면 진흥화를 통해서 또 다른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혁명은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달라진다. 즉 맞춤형, 1:1 맞춤형 생산까지 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생산성 문제가 과학적으로 측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라든가 혁신적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존의 노동이나 자본 중심의 요소 투입에 의한 생산성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산성이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도표에서 이제 아까 비슷하게 했는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만든 건데 이 도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매우 1,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가가 어렵고 국민이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하나 앞장서자, 이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우리가 IMF 지원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 기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인터넷 기반을 확충해서 인터넷 강국이 됐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 디지털 경제를 전환을 해서 세계에서 ICT 이 기술 역량이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ICT 정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그 시기에 ICT라고 하는 그 산업도 중요하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이지만 ICT는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에 들어가서 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가 경쟁력 이게 추락을 하게 되고 ICT 경쟁력이 16위까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가 도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가 25위로 추락하는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구조,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역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하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리딩하는 그런 재도약의 기회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과거에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의 행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그룹은 임직원의 평가 지표가 재무적 평가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가 50%까지 차지하게 바뀌었는데, 이 사회적 가치는 중소기업 간의 상생 지표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KBC에서 SK텔레콤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금융그룹에서는 어제 그 MOU를 했는데,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플랫폼 사업을 저희 KBC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기업의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듯이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
공장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정책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공공기관과 정부가 효율성만 강조해왔던 지난 시절과 달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익적 가치,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그 평가 지표에 30%를 반영을 했는데 이게 민간으로 와서 50%까지 늘려나는 그런 SK 그룹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양극화 문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가 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평평한 운동장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것도 마련이 되겠지만 문화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잘 아시는 거고 기술 유용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제가 구미에 와서 뭐 대기업에서 부장을 하다 나와서 그때 이승희 교수님하고 같이 그 기업에 토요일 날 나가서 임직원들 강의를 했었는데요. 원가 절감을 대기업에서 원가 절감 오다가 떨어지게 되니까 밑에 있던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0% 원가 절감을 중소기업에게 그냥 내려버리는 쉽게 원가 절감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노력을 해도 혁신을 해도 그 수익이 다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인력 빼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열악하고 중소기업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장가도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가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에 돼 있어서 현장의 그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작년과 올 초에 3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CEO분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해왔고요. 올해도 계속 해올 생각인데 이승희 교수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북미에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마련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에도 가서 말씀들을 나누고 제도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신 건데 조사해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을 또 한정기업에 전가하는 사례도 생기고 또 기존 직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나도 인상되겠지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원가 상승 요인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 또 지역 업종만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경영난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동영상 되는 건가요? 촬영이? 근데 이거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작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하면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39% 좀 많고 68시간이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68시간이 일했는데 52시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30%의 생산성이 향상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되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야근도 하고 또 주말 근무도 해가지고 1.5배, 2배의 급여를 받으면서 3,400씩 받았는데 52시간만 해야 되니까 임금이 결국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투잡을 뛰다 보니까 피로도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더라.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 건의를 하게 되고요. 규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 활동의 위축이라는 현장 규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어제 노사정위에서 6개월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인식이 나아졌지만 준비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미 지역의 경우 강적으로 보면 이 업종 특화가 굉장히 아래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산학연 융합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데 비해서 약점도 있고, 대기업들이 특히 해외 수도권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강점과 약점을 잘 조합하는 전략적 도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 영업의 경우는 스마트팜, 서비스에는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특히 도시를 비롯한 행정정신과 스마트 시티 도입 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있어 2022년까지 3만 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6만 6천 개를 창출하고, 특히 상생형 모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는 경우에는 같이 가는 그런 경우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 줄죠. 그렇지 않은 이제 자기 제품 생산하는 경우는 5대5의 정부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부와 중기벤처부, 과기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성과를 보게 되면 생산성,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신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시가전 생산성이 30%가 높아가고 있고, 특히 불량률이 낮아지게 되니까 불량률 낮아지게 되고 납기를 준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객의 신뢰가 높아져서 더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공자를 증설을 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업들을 보면 대개 이 기업들의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또 매출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일자리도 만들고, 특히 전기료도 에너지료도 줄이는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7,800개 정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3만 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지금까지 도입된 많은 기업들은 100명 이상의, 그리고 매출액 500억 이상의 기업들인데,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본 규모가 더 많을 텐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생산성 본부에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제 소개될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사전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또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할 인력이 자체 인력 내지는 공동 인력, 이런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바로 이렇게 준비 단계, 기초 단계, 도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입 단계는 3단, 5단계의 스마트 공장이 있고, 준비 단계는 통상적으로 공장 안에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준비 단계고, 그 다음에 기초 단계는 아주 저비용의 구조로 부분적인 간이 자동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성과를 내게 될 때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게 돼 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작업 환경 개선하는 것을
생산성 공간 시범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거 성과를 정리해서 이 LCA까지 저 원가 구조의 자동화까지 해서 이걸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안에 3만 개 안에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결국 3만 개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업 혁신 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병행 체계라고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5단계의 본격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면 ICT가 미조용하는 단계로부터 기초 단계까지 고도화 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처럼 지능형 공장 안에서 지능형 시스템이 들어가서 자동화 단계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 수준은 지금 개발을 한참 해나가고 있는 수준이고 현재 요 4개의 수준 단계는 우리 기술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수준별로 보면 초기 단계는 실적 관리하고 체크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니터링 되는 단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 이게 어느 정도 진흥화되면서 추적하는 단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진하는 것은 공장의 스마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측정하고 진단하고 사전 컨설팅을 해서 사업 컨설팅은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이런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솔루션만 갖다 놓고 그 솔루션이 결국 멀찌가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공장이 사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단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인력일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화, 유연화, 그리고 이제는 고숙련이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핵심 역량으로는 문제 인식하는 역량, 대안을 도출하는 역량, 그리고 기계와 소통하는 역량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 스마트 팩토리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낮은 단계지만 공장 안에서 50대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다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30대, 20, 30대,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걸 뭐 아주 쉽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 젊은 인력들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인력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50대는 공장에 나오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영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 젊은 인재들이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에 대해서 ICT 디지털 역량을 다시 영 멘토링에서 좀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실습 중심의 교육,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장 구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역량 교육,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선진국처럼 우리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스마트 공장이 좀 지역별로 있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이버 체계 안에서 사실 3D 구현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는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을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 인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훈련센터나 공동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자료가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실전 행사가 잠시 좀 시간 매번이 조금 비옥하다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들이 좀 말씀 빨리 하시고 제약된 시간 안에서 해주실 말씀은 많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충분하니 좀 보시도록 하고요.